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한국의 대표적인 농객 유시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유시민만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그러다 캐릭터가 비슷한 진중권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기 대선에서 유시민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혹은 개헌의 중심 세력에 설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유시민은 80년 5월 17일 그 학생운동의 대표로서 5.17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전 그 서울역 회군의 중심 인물로서 국민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3, 4년 뒤 군대를 마치고 온 이후 그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엄정한 그 어떤 독재를 할까? 혹은 국민 통제 속에서 북학생 집행위원장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그 서울대학에 놀러 온 시민을 안기부에 풀악치로 몰아가면서 고문치상을 한 그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 이런 일로 인해서 인생에 큰 위기를 맞았으나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벌로 구제되었고, 그러면서 이시민 항소 이유서를 쓰면서 그 문장이 명문이었다, 혹은 너무 잘 쓴 글이라는 이런 평가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를 찾아 읽어보는 이런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시민은 80년 그 초창기부터 학생 운동의 유명 인사로서 아주 글도 잘 쓰고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소개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유시민과 진중권에 대해서는 그 인터넷에서 잘 알려져 있고 소개되어 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대표적인 차이점이랄까, 그리고 북두시민혁명군이 바라보는 정치적인 캐릭터 혹은 자질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유시민은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의 그 어떤 주류에 대해서 안티테제로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자신을 알린 것, 그런 어떠한 네거티브적인 현 정권에 대해서 혹은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이런 네거티브적인 요소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런 대안에 대해서 자기가 몸소 실천을 하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인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당을 만든다든가, 또 정당을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그 무명의 후보에 참여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다든가 하는 이런 포지티브한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반면에, 진중권은 그 유명세를 탄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박정희 비판서를 내면서 그 책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네거티브한 전략을, 쉽게 말하면 안티테제로서의 등장을 했지만은 박정희에 대한 비판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날까지 진중권의 앞길을 막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평서라고 해도 유시민은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말뿐만 아니고 그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국민들에게 조금 실천력 있는 천재 혹은 실천력 있는 똑똑한 놈이라고 하면은, 진중권에 대해서는
뭐라 할까, 비판만 하는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 시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묻어나고 말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은 안티테제로서 무엇을 하자는 내용, 즉 컨텐츠가 있는 반면에 진중권은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나쁘다라는 어떤 비평가로서의 그 능력은 국민들이 인정하지만은 그 비판에 치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컨텐츠가 빈약하다, 이런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그런 이유로서 정치권에서 그 대안이 있는 유시민이 선택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시민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대통령도 만들고 또 그런 공로로 인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맡아서 부귀영화를 이루었다. 자신이 꿈꾸었던 젊은 날의 꿈을 대개 성취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진중권은 남을 그 면도날처럼 비판은 하는데 그 비판을 담아낼 정책이 부족하다, 혹은 컨텐츠가 부족하다, 대안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니까 비평가로서는 높은 점수를 받는데 정치인으로서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중국 중세 시대에,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유세가로서 진중권은 유명하지만은 각 그 어떠한 봉건 군주들 은 쉽게 말하면 제후국의 선택을 받지 못한 유세가에 불과했다. 이런 점이 그 두 사람이 비교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중권이 필생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 한동훈과 연결이 되면서 유시민과 비교되는 업적을 남기려는가, 즉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를 했으나 결국 유유상종이라 진중권이 모인 그 부근에 전부 다 네거티브한 이런 안티테제만 내세울 뿐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그런 빈약한 내용으로서 윤석열과 차별화하면서 권력투쟁에서 밀려나서 또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의 안티테제로 대표되는 유시민과 진중권은, 그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유시민은 이 세월 속에서 굳건한 자리를 지키게 되었고, 대안 없는 네거티브만을 주장한 진중권은 영원한 그 비평계 유세가들 속에서 영원한 2인자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현재 상황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이, 이런 북두시민혁명군의 평가가 그 국민들의 평가이고 인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금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대선 정국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방선거가 곧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면 조기 대선이 있든지 없든지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기 쉽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선거 국면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각자의 어떤 야심이 있는 두 사람으로서 어떤 국민적인 평가와 또 그들의 활약이 있을 것인가, 이런 미래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원한 안티테제의 주역, 주류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적인 시각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그 두 사람은 이 쉽게 말하면 상인으로서는 명절 대목,
또는 정치인으로서는 선거 국면인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나이상으로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래 권력 혹은 미래의 정치판에 대해서 먼저 움직인 것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아직은 정치적인 여백이고 또 정체성이 확고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진중권이 한동훈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동훈은 대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지 세력을 넓혀야 한다. 그것은 바로 중도의 확장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하면서 그 이념적인 확장, 그 중도로서의 어떤 정책적인 이런 중도로서의 움직임과 함께 지금 우파라는 이런 정체성에 갇혀 있기보다는 조금 좌클릭을 함으로써 중도를 넓히려는 이념 확장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이념 확장이 좌파로서의 이념 확장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은 한국의 좌파의 PD 계열이라 할 수 있어요. 한국의 좌파가 NL, 그 민족 간의 갈등,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북 간의 통일을 해야 된다. 남북 간의 어떤 평화를 유지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에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수용하자. 이게 바로 햇빛 정책이에요. 김대중의 햇빛 정책의 그 어떠한 그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누구가 벗길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파는 압력을 하고 견제하고 미국으로서 핵시설을 통제하고 이런 바람을 압력을 넣어서 옷을 벗겨버려야 된다. 바람을 불어서 옷을 벗기자. 이런 게 그게 이제 우파의 정책이라면은 김대중의 햇빛 정책은 햇빛을 막 쬐가지고 더워서 옷을 스스로 벗게 하자는 게 햇빛 정책이잖아요. 그게 이제 NL 계통이에요. NL은 그러니까 옷을 벗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규제를 하기보다는 그 옷을 벗게 만들려면 뭡니까? 배도 부르게 해주고 핫팩도 갖다 주고 쉽게 말하면 방의 온도를 올리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주장도 받아주고 뭐 이런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방을 하고 뭐 이게 이제 햇빛 정책인데 이게 발전한 게 NL이에요. 민족해방. 민족끼리 외세에서 벗어나서 그 북한에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는 남한을 뭐라고 합니까? 한국을 뭐라 하냐면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강점기를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족해방. 일제에서 강점기에서 해방되듯이 한국도 미국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민족끼리 서로 합의를 보자 하는 게 NL 계통이에요. 그런데 PD 계열은 북한하고 한국은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다. 완전 독재 체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치고 멀리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유우파하고는 같은 거예요. 그러나 민중, 그 우리가 말하는 서민들, 일반 국민들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지도부들, 김일성 그놈 그 어떠한 김일성을 싸고 있는 지금 지도부들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국민들끼리는 소통하고 잘 지내도록 하자 하는 게 PD 계열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PD 계열은 뭐라 하냐면은 북한 그 김일성 중심의 백두혈통은 그 파괴시켜야 될 세력이지만 그 밑에 있는 그 인민들을 위해서는 원조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도 이해해주고 교류를 하고 그래서 남북 간의 통일을 이루어서 좀 평화체제를 이루자. 이게 이제 PD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게 뭡니까? 그 사회주의적으로 북한을 잘 살게 하다 보니까 그게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니까 이념적으로는 유럽의 사회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정책으로 한동훈이 쉽게 말하면은 PD 계열의 이론인 그 백두혈통은 그 파괴시켜야 되지만은 이 서민 대중끼리는 잘 살게 하자는 이런 정책을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진중권을 간택하게 된 겁니다. 진중권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에서 PD 계열이라는 게 정의당이에요. 심상정인이 이런 사람. 그리고 그 없어졌던 그 뭡니까 정당 해산을 받아가지고 없어졌던 진보 계열, 이것은 NL 계열입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그 PD 계열이라는 게 앞에서 보면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백두혈통을 파괴해야 된다는 이 주장은 우파의 그 주장하고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 지금 우파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김일성 백두혈통이라든 그 주변 세력은 그 파멸시켜야 되지만은 그 인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자라는 이런 그 어떤 심정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 인민들도 교육받기 때문에 그 한국 국민들과 섞이기 어렵다. 일단은 파괴를 해가지고 전쟁으로 점령을 해가지고 정치 교화라든가 이런 순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하고 그 어떠한 그 교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한국 국민들도 PD 계열에 가까운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조금 구별을 하면서 좌측으로 조금 가자라는 이런 선택을 했는데 민정당 참그 자유우파는 그렇지만은 또 좌파에서 보면은 꼭 지도부를 갖다가 파멸시키면 그 나라는 망하기 때문에 정의당을 우파로 보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번 22대 총선에서 정의당에서 의석을 얻는데 실패해 버렸어요. 한 사람도 당선을 시키지를 못하고 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의 지금 존립이 굉장히 어렵게 된 겁니다. 즉 진보 진영에서 왕따를 대가 있고 또 그 미래가 이 정당으로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보니까 이념적으로 우파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고 또 그 이념을 확장한다고 하니까 정의당 세력들에게 PD 계열에게 우파에게 흡수할 명분을 준 거예요. 우리나라의 좌파들의 그 어떤 정당사가 그렇습니다. 항상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우파는 그 자유주의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의해서 언제든지 동조를 한다든가 유혹의 대상이 되어 와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겠지만은 그래서 사회민주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이 늘 있어 왔고 없어지고 흡수되고 이렇게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동훈의 그 좌클릭의 진중권이 선택된 것은 이 한국의 정당사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고 그 명분이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진중권을 중심으로 PD 계열인 그 김종혁이니 신지호니 또 무슨 그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런 분들이 그 한동훈을 미래 권력으로 모시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중권에게 모여든 한동훈 지지 세력은 그 진중권이라 할까 신지호 등이 이 지지 세력을 집단을 통솔할 만큼 과거 업적이나 평가가 독보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서로서로 다 고만고만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으로 국민들의 인지도가 있는 이념적인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진중권이 그들을 통솔할 만한 그런 업적도 없으니까 그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진중권이 아니더라도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다든가 어떤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리더를 하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념을 정립해내지도 못했고 또 이런 일관된 그 어떠한 정책도 없다 보니까 그 전략적으로
그 어떤 자신들의 독보적인 그 입장을, 위치를 지키지도 못하고 또 실천해내지도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동훈이를 흡족하게 만들지 못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한동훈도 자기를 위해서 다가가던 사람에게 확실한 리더십을 보이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통솔력을 보이지도 못했고, 또 한동훈을 그 지지하면서 모였던 그 세력 자체에서도 한동훈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내용이 없는, 컨텐츠가 없는 비판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정치적인 경험이라 할까,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을 한다든가 또는 대통령을 만들었다라든가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들에게 한동훈이가 요구한 거는, 자유우파는 국민의힘 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국민의힘 지지 세력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고 자커리 유럽식 사회주의를 도입을 해가지고 중도층을 넓히 달라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정책적인 독자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지도 못했고, 또 자유우파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좌클릭을 하겠다라는 이런 설득을 해낼 전략이라든가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좌클릭한다 안 한다, 정의당 세력을 모집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갈짓자 걸음을 하면서 진중권을 중심으로 한 비판 세력, 내용 없는 비판 세력이 주류로 주도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낭인 신지호라든가 김종혁 같은 이런 현실 정치주의자들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 권력에 대해서, 현재 권력에 대해서 차별화를 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현실이 그렇다. 그러면은 중도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우리가 권력을 주도하면은 그 국민들은 권력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런 이론을 내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면서 권력 투쟁에 나섭니다. 이로 인해서 그 한동훈은 자신의 과오, 이재명을 구속시키지도 못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을 구속시키지도 못했고, 총선에서도 참패를 하는 이런 자신의 과오를 덮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무리한 판단으로 윤석열과 권력투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날 윤석열은 탄핵소추를 당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고, 그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 한동훈이 말이야, 자기가 무조건 잘못해놓고 지금 아직 정권이 2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차별화를 하면서 자신의 대권욕을 내민 배신자라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들면서 한동훈 세력은 지리멸렬하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진중권의 미래는 현실 정치에서는 없어졌다. 그냥 비판가로서 내용 없는 비난을 계속하는 이런 외톨이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판단입니다. 그 진중권이라는 그 본래가 가지고 있는 그 개성, 즉 대안 없는 네거티브, 그 내용 없는 콘텐츠, 이런 이유로 또다시 주저앉고 말았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의 역할, 미래 정치판에서의 역할은 없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물론 진중권의 선택은 아니었지만은 진중권의 리더십의 부족, 그리고 내용 없는 비판 혹은 대안 없는 비판이라는 진중권 자신의 개성에 의한 일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유시민은 다음 대선 혹은 미래정치 미래정치판에서 그 내각제의 중심 인물로서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것이라 추측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시민은 대권을 꿈꾸고 있다.
지금 현재 유시민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은 유시민이 대권을 꿈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은 현실 정치를 그 나름으로 오래 해왔어요. 그러므로 벌써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벌써 20년 가깝잖아요. 그 속에서 복지부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낙선을 했지만은 선거의 경험도 풍부하고 이래서 본래 똑똑한 사람인데다가 이런 정치적인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유시민은 현실 정치 감각이 매우 월등합니다. 그런데다가 어떠한 책을 읽는다든가 글을 쓰든가 하는 이런 해박한 지식으로 이론적인 바탕이 튼튼하고 한 번도 그 정치에서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정치에서 은퇴했다고 말하지만은 늘 현실 정치에 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정보나 또는 어떤 권력에 대한 역학관계 그리고 영향력에 있어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학생운동에서나 혹은 노사모의 대표로서 앞에서 말했다시피 한 번도 현실 정치에서 발을 뗀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성박덕 재주가 많은 사람은 덕이 없다는 이런 의미로 이 지나친 자신감이 그 듣는 사람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촐란된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같은 말을 하는데도 좋은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라고 예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던 김영춘이 그 평가한 말이 굉장히 어울리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적 이미지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이번에 나타난 87 체제가 지나치게 의회 중심이다 보니 국회의원이 야당이 다수일 때는 대통령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런 교훈으로서 내각제 개헌을 시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내각제 개헌의 중심에 서서 앞으로 한국 지형에서 한국 정치 지형에서 내각제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진보를 할까 공산 좌파의 우두머리로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하는 이런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유시민의 행동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유시민이 무슨 계획을 짜고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면은 그 자신감이 아주 싸가지 없이 막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그 싸가지 없는 게 자기 프로그램대로 못어떻게 국민들을 희롱한다든가 국민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조작된다. 싸가지 없다듯이 내 국민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 이런 아주 그 건방진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 언론에 지금 나와서 발언하는 걸 보면 아 절마가 무슨 꿈을 무슨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 다음 지금 대선 정치 지형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유시민이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 아닌 척 하면서 국민들에게 온갖 지금 예언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서 파면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라든가 누군가가 대선을 꿈꾸면은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한다든가 그거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국민들에게 심어주면은 내가 말을 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면은 너희들 전부 다 내 말에 속을 거야 두고 봐 이런 식으로 얼굴 표정에서 아주 희롱이랄까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유시민의 그 어떤 언론에 나와 있어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주 불쾌해요. 이게 국민들을 개대치 취급하나 모든 말에 자신감을 팍팍 심으면서 그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을 인식을 팍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그 정도 수준은 넘었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쉽게 말하면은 유시민은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너희들은 내 말에 속을 걸 안 속는다 해도 두고 보자 하면서 이렇게 아주 표정이 자신만만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게 바로 그 속에 유시민의 목표가 숨어 있다. 이게 북두 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유시민이가 벌이고 있는 일은 자신의 입지를 넓혀 나가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입지가 아니라 자신의 재능이랄까, 그동안에 닦아왔던 정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의 지금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경쟁되거라든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낮은 평가를 하면서 자신과의 경쟁 반열에서 낙오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합니까? 자신이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세력에 대해서 그 세력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그런 얘가 이런 자신의 입지 강화를 삼자적으로 쉽게 말하면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경쟁자가 누굽니까? 김동연이 경기지사, 국무총리 김부겸이, 그 다음에 김경수, 임종석이, 김두관이 이런 정도가 차세대로 떠오르는데 유시민이가 전부 다 그 점수를 낮게 주면서 낙오를 시키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제일 처음 한 말이 누굽니까? 김부겸이 국무총리 했다. 그 사람 국무총리 감이 넘는 사람, 감이 안 되는 사람인데 국무총리까지 했으면 대출세를 했다. 뭔 대통령 감이야. 그 정도면 됐지. 그걸로 만족하면 되지.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해요. 그 다음 누굽니까? 김동연이도 이야기했잖아요. 감이 안 된다. 김경수, 자기보다 후배다. 그래 뭐냐? 형님이 먼저 해야 안 되겠나? 그러니 지금 2등 정도로 좋은 이미지를 닦는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우 먼저 형님 먼저가 아니고 형님 먼저 하겠다. 니는 그냥 2등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내하고 협조하자. 이런 뜻이에요. 경쟁자로 나서지 마라. 또 아직 경쟁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유시민의 발언에는 아주 그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 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국민들은 무심하게 보면 그게 그럼 뭐 가면 안 돼. 맞다. 이런 말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내가 먼저 하고 니는 조금 이따 해. 이 소리예요. 가면 안 돼. 임종석이 지급을 바꿔라. 그건 뭔 소리입니까? 너 임마 그동안에 부정부패를 했든 무슨 말을 했든지 돈 많이 벌었잖아. 니는 막 정치하지 말고 그런 일이나 해. 그런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임종석이가 북한의 그 어떠한 창작물, 소설, 시, 어떤 북한에 있는 그 작가들의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음악이라든가 걸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방송국에서 틀면은 그 저작권을 임종석이가 받아서 북한에 주는 거예요. 얼마를 떼먹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종석이가 재벌급에 가깝다는 소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그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유시민이가 많이 싸가지 없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임종석에게 니 직업을 바꿔라. 뭔 소리냐? 니 장사꾼이잖아. 그동안에 지금 장사가 돈 많이 벌었잖아. 이 말이에요. 이렇게 추락을 시키면서 자신은 뭐랍니까? 자기가 돌보지 않았던 이재명, 친 이재명을 자처하면서 이재명의 호위무사로서 지금 언론과 방송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현재 이재명의 단일체제입니다. 이재명이를 유시민이가 호위무사로서 방탄을 하고 있지만 유시민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반드시 추락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시민을 싸가지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 유시민이 지는 자기가 통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내에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단일 체제이니까 이재명이 나의 후계자는 유시민이라고 낙점을 해버리면 민주당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이가 이재명의 후계자인 것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방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 정치의 어떤 분위기 잡기에 나선 그런 한편으로 앞에서 말했다시피 유시민은 그 권력의 중심에서 한 번도 멀어져 본 적이 없어요. 진중권하고 달리 운동권 내에서도 중심이었고 또 공산좌파 진영 내에서도 그 어떤 자신의 해박한 지식과 이론 그리고 유명세를 가지고 그 진보진영 공산좌파 내부에서도 주류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시민은 공산좌파 진영 내에서는 그 어떤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그 어떤 공산좌파 진영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시민은 이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지면서 공산좌파 진영을 장악을 하면서 그 민주당 내의 결집을 자기가 흡수하기 위해서 친 이재명을 자처하면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은 친노 세력의 대표로서 같은 계열인 문재인 세력을 동지로 등에 업고 그 문재인의 후계자라고 하는 김경수를 자기보다 후배 한 수 아래로 거느리면서 내각제 개헌을 주도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각제 개헌이 이재명의 추락으로 사법 처리로 이재명이 낙마를 한다면 그 내각제의 중심 세력으로서 이재명 세력을 흡수한다. 이런 어떤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시민은 이 언론에 나와서 비판하고 네거티브적인 그 어떠한 활동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대안이 자신의 정치적인 전략 전술에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공산 반란 도둑대의 수괴인 이재명이 그 반란의 실패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태풍의 눈으로서 혹은 이 어떠한 전국의 큰 변혁의 시기에 선두로서 혹은 중심 세력으로서 활약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유시민의 그 어떤 정치 전략은 우선 내각제 개헌이라는 것이 이 무리로 떠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각제 개헌이 국민들의 입으로 떠올려질 이 내각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까 없을까는 지금 이재명이 일으킨 반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북두 시민혁명군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탄핵의 그 심판이 인용되지 않는다면은 윤석열 정부의 더욱 강력한 개혁 정책, 그 어떠한 조금은 그 국민들의 인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어떤 통제를 가능하게 하리라 믿고 개헌은 물 건너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할 때 공산 좌파들은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은 내각 책임자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입지로 볼 때 이재명이가 낙마한 이후 다른 대안으로 어떠한 후보를 낸다든가 이재명이 후보로 나왔을 때 대선에서 만약에 진다면은 이 모든 탄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물거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공산 좌파는 내가 책임제로 가기 쉽다 이겁니다.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더라도 윤석열이 복귀하더라도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윤석열이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책임제로 가는 거고. 윤석열이가 탄핵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대선에서 패배한다면은 그 탄핵의 심판조차 부정되는 이런 주도권을 잃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다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게 바로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그 사회적인 변혁을 꿈꾸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산 좌파 입장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탄핵이 되지 않든 내각 책임제 개헌을 시도할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내다봅니다. 이런 공산 좌파의 변화에 유시민이 중심에 서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자유우파는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면은 결집해서 대통령을 만들자고 주장을 하겠지만은 일부 세력은 또다시 실패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책임제를 가자고 하기 쉽다 이겁니다. 윤석열이가 탄핵에서 구출해 온다 하더라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탄핵 심판으로 파면이 된다 하면 당연히 내가 책임제로 가려고 하겠죠. 왜? 국민들의 지지를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50%잖아요. 이길지 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탄핵 심판으로 파면이 되고 대선에서 져버리면 다음 총선은 해보나 마나 아닙니까?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와도 일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그런 뭐를 하고 싶지만은 일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내각제를 선호한다 이겁니다. 또 탄핵 소추가 당해가 파면되면 당연히 내각 책임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유시민은 그거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선과 오늘까지 그 어떤 정치 정국을 어떻게 내다보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규정한 반국가 세력들 이것이 내각제 개헌 세력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회 중심으로서 대통령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국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의원 내각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므로서 그 공산자파 도둑놈들이 자기들의 그 범죄의 공소시효를 넘기면서 국회의원을 계속 해먹으면서 자신의 도둑질을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내각제 개헌 세력과 임기 시작부터 탄핵 소추를 당하던 임기를 마치던 임기 끝날 때까지 내각제 개헌 세력과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판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탄핵 소추가 되든 안 되든 탄핵 소추가 실패해서 복귀를 하든 탄핵 소추가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든 국민의힘당 내부에 있는 내각제 개헌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의 그 야합으로 내각제 개헌이 시작되고 또다시 윤석열 정부와 끊임없이 투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겠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인 유시민의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유시민은 그 어떠한 안티태제의 그 어떤 중심 세력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한 유세가로 평가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유시민은 다음에 일어날 미래의 정치판에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야망의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범이재명 세력을 아우르는데 그 유시민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즉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한 인용이든 혹은 기각인 것에 대한 정치적인 변혁과 함께 유시민이 노사모의 대표로 움직이면서 그의 동지인 문재인 세력을 등에 업고 친이재명, 범이재명 세력을 아우르는 이런 유시민의 정치적인 전략 전술 혹은 책략을 유심하게 유심히 관찰해 보는 것도 앞으로 펼쳐질 한국 정치를 관전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이가 벌이는 탄핵 심판 이후에 어떠한 윤석열의 정치적인 행위, 탄핵 심판이 되어가지고 구속이 되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 그러면서 살아나왔을 때 윤석열이가 어떠한 정치적인 변혁을 시도하는가. 지금 현재 흘러가는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관전하는데 유심히 바라보면서 이런 변화 속에서 유시민은 어떠한 정치적 책략을 구사하는가. 이것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 한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윤석열이가 엉뚱한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이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87 체제, 약 45년이 흐른 87 체제에 대한 물극 반전, 물이 극해가지고 물질이 극해서 물이 100도로 끊어가지고 액체가 기체로 변하듯이 지금 한국의 87 체제 의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사한 내각제로서 국회에서 도둑놈이 설치고 있다라는 이런 윤석열의 주장, 그리고 거기에서 동조하는 국민들로 인한 큰 정치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즉 87 체제의 한계를 드러난 정치적 변화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변화 시기에 그를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은 어떻게 살아나는가, 어떻게 죽는가를 관찰하면서 이 정변을 주도하는 상대편에 있는 것이 유시민이다. 지금 유시민이가 나와서 하는 윤석열에 대한 어떠한 예측, 그리고 그 사람이 벌이고 있는 정치 책략도 그냥 무심하게 장기판을 보면 재미가 없는 것처럼 자기가 들여다볼 때, 아, 다음에 말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렇게 했으면 되겠는데, 이런 그런 훈수 떠는 마음으로 봐야지 장기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과 이재명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과 유시민의 싸움으로서 이 장기판을 한번 바라봐라. 지금 유시민은 이재명조차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제 강의를 시청한 이후부터는 이 유시민의 지금 정치적인 책략, 저놈이 왜 저런 소리를 할까라는 걸 유심히 관찰하면서 한국 정치의 변화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조금 어줍지 않은 이야기지만은 이 한국의 지금 현실 상황은 크나큰 정치적 변혁에 있지 나라가 망한다 이런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변혁 과정을 윤석열과 유시민 그리고
당사자로 이해하고 있는 이재명이 아니라 3자로서의 이재명. 지금 이재명이 전국을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3자가 돼버렸어요. 그 유시민과 윤석열과의 권력적인 어떠한 장기판의 말을 놓듯이 권력적인 책략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점을 유심히 봐달라, 이런 입장에서 강의를 했고, 이런 어떤 결론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